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인들의 잔혹동화 이야기입니다. 잔혹동화라고 하면 공주님의 이야기를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잔혹동화는 급이 다릅니다. 인간과 사회의 속성을 더욱 치열하게 꼬집은 이야기이자 동화라는 제목을 넣은 것 자체가 심히 무색할 정도로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무섭고 잔인하고 적나라한 성적인 표현이 있으므로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뜨는 즐거운 민담 이야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성인들의 잔혹 동화. 양치기 소년. 그리스 중부 지역 어느 외딴 곳의 자리에 있는 깊은 산골. 그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수도원의 포도를 납품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로 언덕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비탈길을 중심으로 20여 채의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풀밭 여기저기서는 마치 하얀 구름대같이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 풀을 뜯었고 한 소년이 나무에 기대 앉아 양들이 풀 뜯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아레스. 이 양치기 소년 아레스에게는 그런 풍경은 지겨우리만큼 익숙한 것이었다. 양들이 한 곳에서만 풀을 뜯으면 초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날마다 언덕을 옮겨 다니며 양떼를 몰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레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했다. 정말이지 단 하루도 지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한편 언덕 뒤편에는 늑대가 사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아레스는 이따금 늑대가 나타나 양떼를 습격한다는 거짓말로 고함을 질러대며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여놓곤 배꼽을 잡고 낄낄거렸다. 그 일로 매번 어른들한테 크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레스는 도무지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하루하루가 심심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레스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엉뚱한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레스가 아무리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게 되었다. 아레스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두 번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레스가 코올리게 꼬마였을 때 마을을 휩쓸었던 전염병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고아가 된 아레스를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돌봐주었다. 그 길목의 첫 번째 집이자 아레스의 이웃집에는 아레스와 같은 또래의 소녀 헤스티아와 그 아버지 둘이서 단출하게 살고 있었다. 시골에 사는 대부분의 소녀들이 그렇듯 헤스티아 역시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타서는 얼핏 보면 매우 거칠어 보였다. 하지만 본래 얼굴은 매우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아주는 아름다운 숙녀로 커가는 중이었다. 헤스티아의 가족은 14년 전 외지에서 온 이방인으로 갓난아이였던 헤스티아를 품에 안고 막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다. 헤스티아의 엄마가 기사와 눈이 맞아 도망친 백작의 딸이라느니, 멀리 떨어진 어느 수도원에서 수녀와 집사가 눈이 맞아 부부가 된 거라느니 하는 등의 뜬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갓난아이를 둔 여인의 외모가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도무지 시골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산골 마을의 힘겨운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헤스티아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레스에게서 부모를 빼앗아 갔던 그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젊은 아비와 젖을 갓댄 헤스티아만이 마을에 남게 되었다. 아내를 여인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시간이 흘러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 옆마을에 사는 혼인을 중매하는 한 할멈이 몇 번이나 젊은 과부와 다리를 놓아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또 한 차례 예전에 나돌던 소문을 입에 올렸다. 하지만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친화력이 좋은 데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잘했던 터라 뜬 소문은 이내 잦아들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인지 아레스와 헤스티아는 마치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특히 어려서부터 가족이 없었던 아레스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신부감은 당연히 옆집 소녀 헤스티아였다. 아레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헤스티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곤 했다. 나는 나중에 너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니? 그래서 지금 묻고 있잖아. 지금 네가 한 말은 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순전히 일방적인 통보거든. 어쨌든 내가 네 행복을 책임질 거야.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 너 설마 날 믿지 못하는 거야? 잊을만 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뜬금없이 외쳐대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짓말쟁이를 내가 어떻게 믿니? 번번이 그랬다. 헤스티아는 늘 아레스의 고백을 장난스럽게 받아넘기곤 했다. 그렇다고 헤스티아가 아레스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레스는 자신의 진심이 헤스티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우울하고 신경질이 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레스와 헤스티아가 성인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마을 어른들은 당연히 둘이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원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을 전체에 경사라도 난 것처럼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하물며 마을이 미래라고 할 처녀 총각의 결혼식이었으니 두말할 나이가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결혼식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닥불을 피웠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갖가지 요리를 준비해와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또 수도원에 납품하고 남은 포도를 숙성시켜 만든 와인을 들고 나와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췄다. 양치기 소년 아레스와 예쁜 소녀 헤스티아는 이제 커서 마을 사람들의 아낌없는 축하를 한 몸에 받으며 영원히 부부의 인연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이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이제는 사위가 된 아레스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주방 식탁에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을
한 장 가득 따라 건네준 뒤 입을 열었다. 에스티아가 마음에 드니? 아레스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냈잖아요. 다른 여자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아저씨야말로 제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결혼은 없었겠지. 아차,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 그래야지. 그렇게 마신 술이 한 잔, 두 잔 늘어나면서 아레스는 조금씩 몽롱해져 갔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린 아주 특별한 날인 만큼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식은 자꾸만 엷어지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던 주방 테이블에 엎드린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아레스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는지 목청 높여 부르던 노랫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주방 문틈새로 거실 쪽에서 불빛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움직이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신혼 첫날부터 추한 꼴을 보이다니. 아레스는 자신을 책망하며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아직 숙취가 남아있던 터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난 아레스는 거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주방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하는 이상 야릇한 신음이 귓전을 파고들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 만큼 긴장한 아레스는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교성이었다. 아레스는 아직 수총각이었다. 아직껏 한 번도 여자와 동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녀가 성교할 때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헤스티아의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소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한 아레스는 그야말로 조심스레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굳이 당길 필요는 없었다. 문틈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레스는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거실 안쪽을 살펴보았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소파에는 헤스티아가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누워 있었다. 헤스티아의 입은 절반쯤 벌어진 채 조금 전에 들었던 교성을 간간히 토해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네는 축하주 때문에 헤스티아도 나처럼 취해버렸구나. 그런데 아니었다. 취한 사람이 혼자 교성을 내지르며 술주정을 할 리가 없었다. 고개를 갸웃한 아레스의 시선이 헤스티아의 하반신으로 옮겨졌다. 저건 뭐지? 도대체 누구야? 소스라치게 놀란 아레스는 하마터면 소리를 꽥 지를 뻔했다. 어떤 남자가 헤스티아의 치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들썩이고 있었다. 치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아레스의 내리에 두세 발자국만 옮기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부엌칼이 떠올랐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린 날, 신부를 범한 파렴치 않은
최소한 목숨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남자의 상체가 헤스티아의 치마에서 빠져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건 바로 헤스티아의 아버지였다.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갓 마친 딸을 범하고 있는 것이었다. 체액과 침으로 번들거리는 입술을 소매자락으로 쓱 닦아낸 그는 헤스티아가 입고 있던 옷을 본격적으로 벗기기 시작했다. 드레스가 벗겨지고 가슴과 허리를 감싸고 있던 코르셋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아레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있는 힘껏 움켜쥔 두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난도질을 하라고 부추겼고, 머리는 어쨌든 헤스티아의 아버지이므로 이성적인 대처를 하라고 다독였다. 아레스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헤스티아, 정신 차려!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하지만 헤스티아는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취한 모양이었다. 취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을 터였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헤스티아, 제발. 하지만 헤스티아는 이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이 되어 있었다. 그 앞에선 악마의 몸을 숨기고 있던 옷가지 역시 하나씩 얇아져 갔다. 아레스는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으로 되돌아온 아레스는 낮에 마시다만 와인병을 들어 통째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헤스티아의 표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명랑했다. 헤스티아의 아버지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연스럽기만 했다. 아레스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지난밤에 보았던 모습들이 악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레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식탁에는 헤스티아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레스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헤스티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숙취 때문에 입맛이 없는 거야? 아레스가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아레스는 두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헤스티아의 아버지는 그런 아레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아레스는 몇 차례의 쭈뼛거림 끝에 헤스티아에게 동침을 제안했다.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이제 떳떳한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젯밤의 악몽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헤스티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레스,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참아줘. 여자의 몸은 남자와 달라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아레스는 헤스티아의 말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동침과 관련된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지난밤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아레스는 오랜 세월 꿈꿔왔던 가정을 이루자마자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헤스티아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래서 헤스티아가 부르는 날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의 일상은 평범했다. 헤스티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게 아레스를 대했고 아레스 역시 그날 밤의 기억을 악몽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자 마을 주민 모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1년 내내 피땀 흘려 키워낸 포도를 거두어 들이는 일이니만큼 자칫 잘못하면 수익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동원해 일을 하다 보니 해질녘이 되면 모두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며칠째 계속해서 포도밭 일에 매달려 피곤함이 쌓일 대로 쌓인 아레스는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 잠들어 있어야 할 헤스티아가 보이지 않았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갔지? 그 순간 아레스의 내리에 결혼식 날 밤에 보았던 광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레스는 조용히 집을 나와 헤스티아의 아버지가 사는 옆집으로 다가갔다. 불 켜진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한층 짙어진 교성이었다. 아레스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가에 바싹 붙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결혼은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헤스티아였다. 여자의 몸은 남자와 달라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헤스티아였다. 그런 헤스티아의 얼굴이 아버지의 사타구니에 바싹 붙은 채 상하 좌우로 꿀렁거리고 있었다. 악몽이 아니었던 거야. 아레스는 절망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아레스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두 남녀가 본격적으로 뒤엉켜 뒹굴기 시작했다. 아레스의 눈에 보인 그들은 언덕 너머 울창한 숲에 산다는 늑대와도 같았다. 늙은 수컷과 젊은 암컷 두 마리가 미친 듯이 서로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아레스는 여전히 두 짐승이 교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잠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두 짐승이 벌이는 행위가 격렬해지면서 아레스의 아랫도리가 움찔거리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해버렸다. 아레스는 당혹스러웠다. 그 자신 역시 발정난 암컷의 꽁무니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어린 늑대가 된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레스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고 헤스티아는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럴 때마다 아레스는 예의 그 창문 밖에 몸을 숨긴 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훔쳐보면서 미친 듯이 자위를 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면서 헤스티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레스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고 헤스티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사이가 워낙 좋아 금세 아기가 들어섰다는 축하의 말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들어야 했다. 그날도 헤스티아는 아레스가 잠들기를 기다려 침대를 빠져나갔다. 아레스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잠시 후 일어나 옆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두 암수의 교미는 유난히 격렬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헤스티아가 아빠, 더 세게! 를 외쳤다. 그 말과 동시에 움직임을 뚝 그친 수컷이 말했다.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와 여자는 귀족의 하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귀족은 얼굴이 예쁜 하녀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남자와의 사랑보다 귀족이 약속한 돈과 권력을 선택했다. 그 이후 여자는 밤마다 귀족의 욕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임신을 했다. 여자의 임신을 알게 된 귀족의 태도가 돌변했다. 여자가 애원하자 약속했던 돈과 권력은커녕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남자가 여자를 설득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모두 다 용서하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뱃속의 아기를 어떤 남자가 돌봐주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남자를 따를 수밖에.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귀족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수컷이 다시 교미를 시작하며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네 엄마랑 몸을 썩지 않았어. 그러면? 네 아비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간 개만도 못한 귀족 나부랭이란 말이다. 에스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의 충격적인 말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엄마는? 만약 네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네 엄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넌 딸이었지. 그래서 네 엄마는 죽었어. 잘하는 일 하나 없이 식량만 축내는 식충이는 집만 될 뿐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를? 그 이후 나는 너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지. 귀족 가문의 하인이었다가 날품팔이 농사꾼이 된 내가 나를 배신한 너의 엄마와 아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뿐이었거든. 귀족인 네 아비는 천벌을 받았는지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지.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너와 함께 네 아비에게 보낼 셈이야. 다행히 네가 네 아비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아비가 죽으면 네가 낳은 아이가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거야. 신분과 권력, 재산까지 말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또한 내 것이 될 테고. 아레스는 조용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가장 큰 부엌가를 꺼내 거실로 들어갔다. 악마로 변한 수컷은 여전히 헤스티아의 가장 깊은 곳에 아랫도리를 쑤셔박은 채 교미를 하고 있었다. 아레스가 다가가다가 누워있던 헤스티아와 눈이 마주쳤다. 헤스티아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레스는 움켜진 부엌칼을 높이 치켜들어 수컷의 왼쪽 옆구리에 찔러 넣었다. 수컷이 헉 하는 비명과 함께 합체되어 있던 헤스티아의 몸에서 분리되더니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다. 아레스는 오랜 친구이자 아내인 헤스티아의 알몸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21번 내쉬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를 통째로 담고 있던 몸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그래서 더 서러웠다. 그래서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아레스의 입에서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었잖아. 하지만 헤스티아는 몽롱한 표정으로 아레스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잠시 후 아레스는 다시 한번 부엌칼을 치켜들었다.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아레스는 알몸으로 칼에 찔린 부녀의 시체 앞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을 좀 해봐, 아레스. 소스라치게 놀란 마을 사람들이 거듭 캐물어도 아레스는 마비된 듯 그 모습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레스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늑대였어요. 아레스의 손가락이 헤스티아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늑대가 왔었다고요. 하지만 아레스의 손가락을 주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레스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몇 남자들이 뒤를 쫓아갔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아레스는 그렇게 늑대가 산다는 언덕 너머 울창한 숲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아름다운 바실리사. 아주 먼 옛날 러시아의 한 마을에 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장사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덕분에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더구나 귀여운 딸 바실리사가 태어나 재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 부부의 하루하루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바실리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바실리사가 8살 되던 해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바실리사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바실리사를 불러 옆에 앉힌 어머니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내 딸, 엄마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될 때까지 돌봐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러지 마요, 엄마. 엄마가 없으면 아빠랑 나는 어떡하라고. 바실리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눌러 참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껏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바실리사였다. 바실리사, 엄마가 떠나고 나면 너에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야. 아빠는 장사 때문에 먼 길을 오가야 하니 너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래야 너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아빠를 돌봐드릴 수도 있어. 엄마 제발.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바실리사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면서 양볼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딸의 모습을 슬피 바라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모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지막 순간을 기억 속에 영원히 담아두려는 듯이. 잠시 후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바실리사의 손에 쥐어주며 드문드문 말을 이었다. 바실리사,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든 이 인형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렴. 이게 뭔데요, 엄마?
내가 너 나이쯤 되었을 때 외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어. 그러니까 이 목각 인형은 앞으로 네 수호 천사가. 엄마! 엄마! 바실리사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바실리사의 아버지는 두 딸을 둔 이웃마을 여인과 재혼했다. 그때부터 바실리사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는 새 어머니가 워낙 심성이 착해 친어머니처럼 잘해줄 거라며 바실리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삭길을 떠나 집을 비울 때마다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바실리사를 구박했다. 특히 아리따운 숙녀로 성장한 바실리사의 미모에 질투심이 폭발한 두 의붓 언니의 괴롭힘 때문에 바실리사의 매 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때로는 바실리사의 이부자리에 꿈틀거리는 뱀이나 지렁이를 던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바실리사가 먹을 빵 속에 모래를 한 움큼 넣어놓기도 했다. 그러고도 모자랐던지 두 언니는 배시시 웃는 낯으로 바실리사의 두 다리를 잡아 가랑이를 찢기도 했고, 봉긋이 솟아오르며 멍울이 생겨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기도 했다. 심지어는 바실리사가 잠든 틈을 타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절반쯤 태워 버리기까지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실리사는 오전에는 밭을 메고 오후가 되면 뗄나무를 했다. 게다가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지어 바쳐야 했으며 온갖 빨래에 집 안팎 청소 역시 바실리사의 몫이었다. 하루는 큰 언니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휙 던져주며 말했다. 깨끗이, 아주 깨끗이. 내가 지금 달거리 중이라 핏자국이 있을 텐데 새 옷처럼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빨아야 한다고. 알았냐? 아, 알았어요, 언니. 표정을 보아하니 안 입고 온 모양인데? 아니에요. 깨끗이 빨아올게요. 하지만 작은 언니가 불쑥 끼어들어 악담을 퍼부었다. 너 같은 애는 말이지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어야 해. 엄마 없는 애가 못생기기까지 했다면 우리도 널 조금은 불쌍하게 여겼을지 혹시 알아? 힘들면 운도 복도 없이 태어난 너 자신을 원망하라고. 우린 비록 아빠한테 버림받았지만 복이 많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잖니. 우리 엄마 깸이 홀딱 넘어간 너의 아빠 돈을 쓰면서 말이야. 덤으로 너는 하녀처럼 마음껏 부리면서 말이야. 맞아. 네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네 아빠가 장사꾼이라서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다 네 팔자가 그러려니 하면서 살라고. 알았냐? 바실리사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아니,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듯 더욱 험한 말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실리사는 그렇게 빨래터로 향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계속된 노동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바실리사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복도 없이 태어난 걸까? 바실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손에 꼭 쥐어준 목각 인형이 떠올랐다.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던 목각 인형이었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바실리사는 저고리 안쪽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주신 목각 인형을 품 안에 넣어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맨날 늦잠에 게으름을 피우니 우리한테 욕을 먹지. 냉큼 튀어나오지 않을래? 예전에 없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난 새 모녀가 바실리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다.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바실리사가 마당으로 나오자 새어머니가 큼지막한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하들짝 놀란 바실리사가 몸을 움츠리자 새어머니가 한쪽 입술을 셀쭉 올리며 말했다. 놀라기는 지금 내가 널 왜 때려?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금쪽 같은 내 딸들이 힘들어지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살가죽도 두꺼운 모양이구나. 온 집에 불이 다 꺼져 얼어 죽게 생겼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잠을 자다니 말이다. 불이 다 꺼졌다고요? 아이 참, 헛소리는 그만 치우고 지금 당장 숲속 바바야가 오두막으로 달려가 불씨나 얻어와. 새어머니가 치켜들었던 몽둥이를 바실리사 발 앞에 휙 던졌다. 땅바닥에 튕겨진 몽둥이가 하마터면 바실리사의 정강이를 찌을 뻔했다. 그 몽둥이를 들고 가서 불을 붙여오라는 얘기였다. 바바야가는 깊은 숲속에 사는 마녀였다. 바바야가는 자신의 숲에 들어온 사람을 절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누구도 바바야가의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바실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몽둥이를 주우며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바바야가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어물거리다 귀한 내 딸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니?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새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장사길을 떠난 이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바실리사는 어쩔 수 없이 바바야가의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다 보니 뼈로 만들어진 울타리 곳곳에 갖가지 해골이 듬성듬성 걸려있는 바바야가의 오두막이 보였다. 바실리사의 온몸이 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경직되면서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본 섬뜩한 해골 때문에 숨마저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가 몰려온 것이었다. 엄마가 주신 목각 인형이 무서움을 몰아내 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바실리사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둔 목각 인형을 꺼내지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엄마,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부디 용기를 주세요. 그러자 온몸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무서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바실리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뒤편에서 절구통에 올라탄 바바야가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나타났다. 이거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 아닌가? 쇠그릇을 긁는 듯한 바바야가의 목소리에 바실리사는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만큼 외모가 무척 흉측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마저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할 줄은 몰랐다. 바실리사의 행색을 한 차례 위아래 훑어본 바바야가가 물었다. 넌 뭐지? 왜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게냐?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냐고?
그게 아니라. 바바야가의 다그침에 바실리사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신 바실리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각 인형을 쥐고 있는 왼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울렁거리던 가슴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러지 말고 말을 해, 이거사. 바바야가의 호통에 흠칫 놀란 바실리사의 입에서 갑자기 말이 터져나왔다. 바바야가 할머니, 제 이름은 바실리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말은 거미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단숨에 털어놓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니까 불씨를 얻기 위해 날 찾아왔다는 말 아니냐? 네, 바바야가 할머니. 불씨를 나누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공짜는 없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 그딴 건 나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요? 내가 잠시 나갔다 올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정소해놓고 안방 가득 쌓아놓은 빨래를 깔끔하게 해놓을 것이며 곡식 창고에 보관해놓은 밀 중에서 쭉정이만 골라내 그것으로 빵을 맛있게 구워 놓아야 해.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겨우 한나절 만에 그 많은 일을 다 해놓으라고요? 그건 네 일이니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돌아왔을 때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불씨를 줄 거야. 다만 하나라도 어설픈 구석이 있으면 넌 죽을 때까지 이곳에 갇혀 내 종노릇을 해야 해. 바바야가는 괴상한 웃음을 흘리며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바실리사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 청소나 빨래는 그동안 새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단련되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밀 쪽정이만으로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음을 다잡은 뒤 벌떡 일어난 바실리사는 우선 청소부터 하기 시작했다. 집안이 얼마나 너저분한지 쓸고 닦고 치우고 또 치워도 표시조차 나지 않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바실리사는 가쁜 숨을 이기지 못해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바람에 품속에 넣어둔 목각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바실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다. 잠시 한숨을 돌린 바실리사는 또 청소를 계속했다. 에휴, 집안 청소는 이제 끝났다.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집안 청소를 마친 바실리사는 빨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해가 서산마루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다. 한나절 내내 청소만 한 것이었다. 와, 이를 어쩐담. 평생 바바야가한테 붙잡혀 살 수도 있겠구나. 바실리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져나가 버린 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풍겨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실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어찌된 셈인지 아궁이 위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빵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바바야가 할머니가 벌써 돌아와 빵을 구웠을 리는 없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바실리사는 빨랫감을 던져둔 디켜스로 돌아가 보았다. 그런데 웬걸 산더미처럼 쌓아둔 지저분한 빨랫감 대신 크고 작은 나뭇가지에 걸린 눈부시게 하얀 옷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넋이 반쯤 빠진 바실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바실리사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바바야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실리사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맞은편 나뭇가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 바실리사. 흠칫 놀란 바실리사가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준 목각 인형이었다.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수호천사가 되어줄 거라던 그 목각 인형이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씩 웃고 있었다. 너는... 머리를 흔들어 정신을 가다듬은 바실리사가 말을 걸려는 순간 목각 인형이 본래의 딱딱한 모습으로 돌아가 나뭇가지에서 툭 떨어졌다. 바실리사는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 안에 넣었다. 이게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바실리사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잠시 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바바야가가 돌아왔다. 집안을 한 바퀴 휙 둘러본 바바야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깨끗하게 청소된 집과 맛깔스럽게 구워진 빵과 뽀송뽀송 마른 빨래와 바실리사를 번갈아 한 번씩 쳐다보더니 끝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많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해치운 게야? 혹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바실리사는 지난 한나절 동안 벌어진 일들을 속속들이 말해주었다. 목각 인형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마음가짐까지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품 안에 넣어둔 목각 인형을 꺼내 보여주려고 하자 순식간에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바바야가가 자질하질 정도로 깜짝 놀라며 뒷걸음을 쳤다. 멈춰! 꺼내지 말라고! 바바야가 할머니는 목각 인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 어서 넣어둬. 그래도 난 목각 인형이 엄청 무섭다고. 알았냐? 천하의 바바야가 할머니가 이 작은 목각 인형을 무서워한다고요? 그 목각 인형에는 젊은 나이에 죽은 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혼령이 담겨 있어. 나 같은 늙은 마녀의 천적인 꽃다운 여자들의 혼령 말이다. 게다가 그 혼령은 수백 수천 배로 갚는 복수의 화신이야. 바바야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바실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바바야가는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눈에서 불꽃을 내뿜고 있는 해골 지팡이 하나를 휙 던져주면서 또다시 새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가버려! 빨리 가! 예? 네가 달라던 불씨를 주었으니 꺼지란 말이다. 아, 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바바야가 할머니. 나는 그 목각 인형만 없으면 언제나 안녕해. 그러니 제발 좀 사라져 달란 말이다. 바실리사는 쫓기듯 바바야가의 오두막을 나섰다. 숲길을 걸으며
바실리사는 바바야가에게 얻은 해골 지팡이 때문에 고민스러웠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소름 끼치게 무서운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고 혼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지팡이를 버리고 맨손으로 가자니 불씨를 얻어오지 못했다고 혼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불이 없어 추위에 떨며 쫄쫄 굶고 있을 텐데 야단을 맞더라도 들고 가는 게 낫겠다. 마음을 정한 바실리사는 발걸음을 재촉해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도착했다. 예상했던 대로 새 어머니와 두 언니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모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새어머니, 불씨 구해왔어요. 바실리사가 방에 들어서자 새어머니는 내뜸 짜증부터 냈다. 꼭두 새벽에 출발한 애가 이제야 나타나다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니? 아니에요. 새어머니, 바바야가가 어찌나 많은 일을 시키는지. 그제야 바실리사가 들고 있던 해골을 발견한 새어머니가 벌러덩 자빠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두 언니 역시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나가! 어떻게 해골을 방 안으로! 불씨가 이 해골 안에 들어있는걸요. 불씨고 뭐고 당장 나가란 말이야. 바실리사가 방향을 바꿔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품속에서 목각 인형이 튕겨져 나와 해골의 콧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바실리사의 손을 떠난 해골 지팡이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골 지팡이는 여전히 경련을 계속하고 있는 새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좁은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괴기한 소리가 나면서 해골의 이빨 사이에서 뱀과 지렁이가 나와 꿈틀거리더니 새어머니의 입과 코와 귀는 물론 치마를 헤집고 항문과 음부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두 언니의 몸은 이미 눈도 깜빡이지 못할 만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해골 지팡이가 그런 두 언니를 향해 휙 하고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언니들의 머리카락이 한 올씩 타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반들반들한 민머리가 되어버렸다.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는 두 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실리사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수백 수천 배로 복수한다는 바바야가의 말이 사실인 모양이었다. 해골 지팡이가 고개를 까딱하자 두 언니가 벌떡 일어나 마치 체조라도 하려는 것처럼 두 팔과 다리를 쫙 벌렸다. 그러자 겨드랑이 옷섭이 찢어졌고 몇 가닥 되지 않는 겨드랑이 털이 타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사타구니였다. 꼬불꼬불 보송하게 자라 음부를 덮고 있던 거웃이 찌지직거리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언니의 입에는 빵이 물려 있었는데 빵 조각 사이에서는 모래가 잔뜩 묻은 지렁이가 한 마리씩 꿈틀거리며 삐져나와 콧구멍과 귀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두 언니 못지않게 놀란 바실리사 역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저런 복수가 싹트고 있었을까? 바실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새어머니와 두 의붓언니가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저토록 끔찍한 복수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아니야,
어쩌면 저보다 더 악랄한 안갚음을 꿈꾸었는지도 몰라.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새어머니와 두 언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바야가의 해골 지팡이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바실리사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목각인형을 꺼냈다. 목각인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몇 년 전 어머니가 손에 꼭 쥐어준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